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소진광입니다. 제 강의 제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1949년 7월 4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4차례에 걸친 전부 개정과 또 여러 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제사적 변천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정신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인 운영체계의 기본 틀은 헌법이죠. 그 헌법 안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또 개인과 집단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크게 상호작용하면서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민간부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직도 비약한 상태입니다. 물론 헌법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되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발전을 덜한다라는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교적 나라 운영 체계의 근간인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정해놓게 된다면은 지방자치가 정권의 흔들림이 없이 어느 시대든 잘 굴러가리라는 기대는 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헌법은 제8장 117조와 118조 두 개 조문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든가 이런 등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헌법적 기반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적 기반 자체를 우리 자체만의 어떤 그 규정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하여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그 큰 골격은 단체자치 전통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 재권 모든 그 권력이 주민이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사상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주민자치 전통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법 체계상에 녹여내느냐와 관련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단체자치 전통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골격이 주민자치 전통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방자치법 위상이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법체계 측면에서도 위상이 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기 이전, 즉 구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법 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가운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면서 예시조항이 다른 법률보다도 우선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다른 법률보다도 하위적인 위상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된 것의 의의와 이제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기별로 달리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 제1조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따라서 5개 세대로 구분해서 지방자치 전부 개정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지방자치법을 운영하게 되는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세대 구분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1기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88년 그 전부 개정이 되기 전까지, 또 제2기는 1988년 4월 6일 전부 개정 이후부터 1989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이지만 전문 개정이 되는 그 시기까지, 짧지만은 그때까지로 볼 수 있고, 물론 이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구분하고 있는 3기, 즉 1989년 12월 30일 전문 개정을 별도의 세대 구분하지 않고 제2기에 통합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기가 2007년 5월 11일 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는데, 이때는 참여정부 시대 때 그 지방 분권 논리가 정부 혁신과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졌던 것을 그 모두 포함해서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의 시기로 구분이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작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표현에 따라서 그 본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추가되고 변경된 사항은 아무래도 제5기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 시기별로, 세대별로 지방자치법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의의를 별도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시기별로 특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1기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년이 채 안 된 1949년 7월 4일 날 건국이념을 담아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고 보는 거죠. 이 당시 건국의 배경이 됐던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북한과 남한이 이제 한반도를 양분하면서 이념 논쟁에 이제 휩쓸려 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만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그 색채를 강하게 띌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건국 이념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다. 즉, 이 시기 지방자치법 제정은 민주주의를 조속히 정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법의 그 1조 목적을 보면은 이러한 시대 정신이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1조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오늘날과 비교하면 크나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 주민이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국가의 부속기관과 같은 그런 의미로 출발했던 것이 제1기 지방자치법 제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이제 중후반에 민주화 항쟁이라든가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법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민주화 토양을 그 튼실히 하는데 하나의 일조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기 그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주화 운동과 신공공관리 방식을 이제 때마침
모든 공공 분야의 기업의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나기 시작하는데, 공공 분야도 비용의 어떤 효율화, 그다음에 그 효과의 극대화라는 어떤 공공관리의 새로운 철학이 대두되면서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신공공관리 이념이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녹아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88년 그 4월 6일 개정된 그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분에서도 이 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의 시대 정신이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용어로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즉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효율성은 능률성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두 10개 장으로 늘어났고요. 본문도 160개의 조문으로 늘어난 것이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제3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개정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이지만은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 전문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이 전문은 제1조 목적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1989년 그 일부 개정에서는 곧 지방자치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죠. 따라서 1988년부터 지방자치를 부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1989년 12월 30일 전문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부활해야 할 지방자치의 성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방자치를 부활하면서 지방자치 부활의 반대 의견들은 주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될 경우에 지역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지방자치가 실시가 될 경우 이러한 지역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반론의 목소리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 부활의 명분을 민주주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정치권을 설득하기가 좀 약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발전이라는 실익 측면도 명분으로 학회에서 내세우면서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게 됐고,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1989년 12월 30일 전문이 개정되는 그 내용이 제1조 목적에서 지방 발전의 어떤 그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용어가 함께 녹아 들어갔던 것이었고, 또 그 전문의 개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 운용 철학이 상당 부분 영향을 입었다 하는 의미에서 1989년 12월 30일 전문 개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제 그 4차 전부 개정이 있게 되는데, 2007년도 5월 11일에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갖는 의미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혁신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같은 궤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공부문을 맡고 있는 장치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에 의해서 혁신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러한 정부 혁신이 또 다른 축에서 지방분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담게 된 것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부 혁신,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이 세 가지 핵심 용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여기까지는 뭐 이전치랑 별로 다른 게가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이것도 별 차이는 없는데 그 다음서부터가 차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플러스해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그 규정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작동 체계임을 1조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갖는 의미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이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 또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정부 혁신과 맞물려 있다는 것하고 또 지방의 민주적인 발전이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과 연동되어 있고 지방의 발전으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정부 혁신의 효과가 능률성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로 구분될 수 있는 2007년 5월 11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5기인 작년도 2020년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한 그 다음 세대의 지방자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분권적 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도에 비해서 이 법이 개정된 범위는 상당히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갖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기본적인 골격, 즉 토대가 단체자치 전통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전통을 단체자치 전통의 기본 골격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와 기능 간의 어떤 갈등 관계와도 같이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틀과 그러한 틀에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이 상합하느냐 혹은 상호 충돌하느냐 하는 문제도 법률 체계상 또 다른 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녹여낼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담고 있는 어떤 국가 운영 체계의 철학은 분권적 국가 기반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이 분권적 국가 기반을 주민 참여라는 용어로 제1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여기까지는 뭐 이전 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이 이 법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주민 참여를 명시했다는 것은 주민자치 전통을 향후 지방자치법에 녹여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려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두 몇 개 장이 추가되면서 12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문만도 211개로 상당히 늘어난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의 시기별로 각각 성격을 검토해 봤는데 결국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개로 아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주권재민에 근거한 그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의 접근을 명시화했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은 아무래도 주민참여라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주민참여라는 용어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그 기관 대립형으로 하는 그런 지방자치법 체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어떤 권한 쪽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체자치 전통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 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면은 주민자치 요소를 추가하기가, 가미하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는 아무래도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0만을 훨씬 넘는 그런 대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불과 인구 2, 3만 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의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분명 이들 규모에 따라서 그들 구성원들인 주민이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 체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갖는 한계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한계가 다음에 추진될 또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포함시키고 녹여낸다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이 그만큼 다른 나라가 겪어온 역사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지방자치법의 위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그 한계이기도 합니다. 즉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의 단서 규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이 타법보다도 하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막판까지 그 조율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주민 참여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권재민 사상의 기반을 밑에 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끝까지 이 난항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자치의 규정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종류의 다양화를 모색한 것은 나름대로 앞으로 열린 가능성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돼서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그대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생산 전달 체계와 연동시킬 수 있는 기관 구성 다양화는 못 담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이 돼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법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의 한계이기도 한데,
법 전체 조문에서 보면은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같은 조문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끝끝내 이제 하나의 한계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 구획 그 공간 규모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성과 능률성은 판이하게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통해서 지방의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은 효율성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살림을 꾸려가기에 그만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반면 개인이 느끼는 공정성이나 정의 이런 등등은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자치 규모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즉 한 마을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 그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성도 높아질 것이고, 내 존재 이유, 자존감 이런 것들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을 강화할 경우에도 자치단체 규모와 개인이 느끼는 효능감, 또 자치단체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 이런 이중의 잣대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 접근 논리가 좀 연구 개발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